정석이야. 그래, 조금 단어는 어떻게 잘해야 돼. 근데 우리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근데 얘기했던 것 기억나지? 그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5시 15분부터 7시 15분이다.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고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2월달 수업이 3번밖에 안 돼. 그래서 한 번을 더 수업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2월달 수업을 언제 할까? 한 번을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 5시 15분부터 7시 15분. 안 된다 지금. 정신 차리고 날 봐. 여기 가야 돼. 안 되시는 분 없지?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도 오셔야 돼요. 표정 써봤네. 5시 15분부터 7시 15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단열선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제 보면 되는데 요걸 갖고 우리가 어떤 걸 볼까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응형 그룹의 생성 원리에 대한 것을 잠깐 볼 겁니다. 단열선도를 따라서 이제 볼 것들이야. 자 우선 이 그림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똑같이 이쪽을 온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을 높이라고 볼 거야. 뭐 단위는 미터를 쓰든 킬로미터를 쓰든 상관없는데 보통 킬로미터를 안 씁니다. 구름이다 보니까. 자 우선은 그 어떤 공기 덩어리가 위로 붕 뜨고 있대. 그러면 우리 지금 색깔 맞춰서 지금 하는 중이야. 건조 단열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건조 단열선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부의 온도가 1도 떨어져봐. 여기였다. 라고 가정해보자고. 여기서 출발하는 건조 단열선을 잡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더라. 라고 한번 먼저 가정해보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슬점 변화를 봤는데 이슬점 변화가 여기쯤이었대. 어떤 공기 덩어리 이슬점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이슬점 선을 잡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돼. 이 선을 따라서 이슬점이 변화되더라. 이 얘기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까지 비슷한 얘기야. 자, 그럼 공기 덩어리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이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부터 얘네가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인데 그때 구름 만들어지는 이 높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응결되는 높이,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상승 응결고도. 자, 이 상승 응결고도에 딱 도달했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더 위로 뜬대. 위로 뜨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포화된 상태로 얘가 공기가 위로 뜨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돼. 뭐냐면 주변 기온선이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이 주변 기온 또는 같은 말로 실제 기온이라는 이런 식의 단어로 쓰는 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뭐냐면 공기덩어리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기온이든 이슬점이든. 근데 지금부터 볼 것은 그게 아니라 공기덩어리 바깥쪽에 있는 이 온도를 말하는 거야. 바깥쪽의 온도. 이거를 주변 기온 또는 실제 기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변의 온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왜? 지구 복사에서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 온도 변화를 여기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대략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하얀색 선은 주변 기온선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공기가 이 높이에 있다 가정해보자. 이 높이. 그러면 이거는 공기덩어리 외부의 온도 변화선이고 지금 우리가 색깔로 쓰고 있는 건 다 공기덩어리 내부 온도선인데 이 높이에 딱 있다 그러면 공기덩어리 내부 온도가 바깥쪽 온도보다 높은 상태야. 그럼 여전히 위로 뜰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가벼우니까. 계속 떠. 여기 상승 응도도 왔네.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바깥쪽보다 얘가 높아. 그럼 얘 뜰 수 있어. 그럼 그 상태에 뜨고 있는데 문제는 이 높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포화된 상태로 올라가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슬점 변화든 아니면 기온 변화든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수면 단열선 5도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상승 응결부까지 왔네. 그러면 기온 변화선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슬점 변화선도 노란색으로 바뀌더라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상승 응결구들 위에는 어차피 포화된 공이기 때문에 요 불포에 관련된 이슬점선과 기온선은 우리가 안 써도 돼. 그리고 밑에는 지금 불포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에 관련된 노란색 선은 안 써도 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더라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를 지나쳐서 이렇게 올라갔대. 그러면 이 높이에서 내부의 온도가 여전히 바깥쪽으로 높아. 그럼 계속 떠. 그게 어디까지 뜨느냐? 여기 교점까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더라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 고도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공기 덩어리 내부 온도가 바깥쪽보다 낮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구름은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여기가 지금 구름 밑바닥 높이야. 여기서부터 그 구름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요 높이 정도까지 하고 요 높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구름은 밑바닥이 여기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걸 단열선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랬을 때 구름 밑바닥의 높이와 같은 경우는 그 건조 단열 변화, 그러니까 기온 변화하고 이슬점이 같아지는 높이 이때부터가 상승 응결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의 최정상부 높이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와 그 다음에 바깥쪽 온도, 그러니까 주변 기온이 같아질 때까지가 얘가 구름 최정상부 높이가 되겠구나. 그러면 구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름의 높이 또는 두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노란색 선이 뭐야? 이게 포화된 공기였었을 때 수면 단열선. 이게 이렇게 나오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 단열선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굳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높이에 따른 각각의 어떤 온도, 이슬점, 주변 기온을 숫자로만 표현하는 경우, 표에다가 숫자로만 잔뜩 써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는 경우 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가 같은 지점이 구름 밑바닥 높이, 주변 기온과 같아진 상태가 구름 최정상부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이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회색 박스 안에 공식이 나온 게 있을 것인데 구하는 식은 간단해. 공기가 위로 붕 떠. 그러면 기온 감소하고 이슬점도 떨어지게 돼. 그러면 그 기온 감소율 100m당 1도 떨어진 이 변화율 곱하기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는가 H. 요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떨어진 온도량이야. 그러면 지면 온도에서 떨어진 온도량을 빼주면 이게 이 지점에서의 온도가 되겠구나 이 얘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의 이슬점을 구한다. 그러면 지면 이슬점에서 빼기 100m당 얘가 0.2도씩 떨어진 변화율을 높이로 곱하게 된다고 하면 올라가면서 떨어진 온도 이슬점 변화량이 나올 거라고. 그것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그 높이가 상승 응결로 되고 있으니까 저거랑 이거랑 같은 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H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25에다가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이슬점으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이게 상승 응결고도를 구하는 식인데 웬만하면 이 식으로 써.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건조 단열 변화율이 1도가 아닌 경우 또는 수면 단열 변화율이 0.5도가 아니고 이슬점 변화율도 0.2도가 아닐 경우는 저렇게 해가지고 앞에 상수가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얘를 써야 되는 거야.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형 구름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층운형 구름에 관련된 것도 있어. 근데 층운형에 관련된 것은 거의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빼고 하고 자 우리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생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 너네 그 선행과정 하면서 중학생 때 요 얘기를 한번 본 적 있을 것인데 봤다 한들 벌써 1년 넘었기 때문에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좀 기억이 돼서 날 거야. 자, 팽현상은 지형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기 덩어리 어떤 성격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약간의 산수 문제가 나와. 그리고 함정도 살짝 있어. 자, 우선은 살짝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이게 나옵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자 이렇게. 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쭉 밀고 들어와서 산 여기 밑에까지 딱 왔대. 요 지점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자, 이 공기 덩어리가 산을 타고 쭉쭉 올라가서 어느 높이에 딱 도달하니까 얘가 그때부터 불이 만들기 시작해. 그 높이를 우리가 B. 이게 상승 응결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B에서부터 해가지고 구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계속 상승을 해. 그러면 포화된 공기인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산 정상을 C. 그 상태에서 얘가 다시 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 반대편에 도달했대. 이 지점을 D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얘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우선은 간단히 기호부터 보자면 A에서 B나 C까지 가는 동안에는 공기가 상승을 해.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있을 정도 다 떨어져.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색깔을 맞춰서 다시 보는 것들이야. A에서 B까지는 여기 구간은 구름이나 안개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불화 상태로 얘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저희 끝에 나와 있는 건조 단열 변화, 1도 변화, 그 다음에 이슬점도 0.2도의 변화, 이걸 따라가더라 이 얘기지. 그러다가 B에서 C까지는 구름이 만들어졌네. 포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포화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기온이나 이슬점이나 0.5도씩 떨어지더라. C에서 D로 다시 내려온 동안에는 구름 안개 아무것도 없네. 그럼 다시는 불포화 상태로 얘가 하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온은 1도씩 증가하고 이슬점은 0.2도씩 증가하더라.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온도와 높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산 정상을 여기라고 보고 상승결 고도를 여기라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A 지점이 여기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온도가 1도씩 막 떨어져. 그러면 1도씩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볼 거야. 그 상태에서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포화된 공기니까 0.5도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러면 경사도는 더 급해져야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C에서 D로 다시 내려오고 있네. 그러면 1도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것과 비슷한 기울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D 1도씩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산을 넘기 전의 온도랑 산을 넘고 난 다음의 온도랑 비교하면 온도가 올라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지. 고온의 공기가 되었더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 두 개를 더 그려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조그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우리가 높이라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여기를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볼 거야. 상대 습도라고 하게 되면 단위는 퍼센트가 될 것이고 구하는 식은 간단하잖아. 얘네들이 온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용기량, 포화 수용기량분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수용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특히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진 상태가 얘가 포화된 상태가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A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높이 여기가 C의 높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고.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온도는 계속 떨어져. 수증기량은 그대로 있는데 온도만 떨어져.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얘랑 같은 상태가 돼야겠지. 그게 상승 응결고도. 그럼 얘는 얘가 줄어듦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지. 기온이 떨어져서 분모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포화된 상태야. 그러면 상대 습도 100%인데 자연 상태에서 100% 넘는 습도는 없어.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걸 잠깐 제외하고 그래서 얘는 포화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는 일정한 그 습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에서 B로 갈 때요. 음. 그 부피 감소로 인한 현재 수증기량 감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변화보다 얘가 더 큰 것이지. 그걸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가 쭉 내려오면 여기가 얼마냐면 100%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C까지 갔어. 그 상태에서 얘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 얘랑 비슷한 기울기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습도가 감소해야겠지.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모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가더라. 그럼 여기가 D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산을 넘기 전과 후의 습도를 보니까 오히려 습도는 떨어지게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고온 건조의 바람이 나타난다. 이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아까 저기 맨 끝에 그려놓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 온도하고 수증기량 관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곡선에다가 한번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A 지점이 어디 있는가? 우선은 여기를 한번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가 A래.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떨어지고 있어. 자, 기온이 떨어진다. 왼쪽으로 간다. 이 얘기고 이슬점이 떨어진다. 수증기량이 줄어든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얘는 왼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왼쪽 아래 방향으로. 그러다가 포화가 되었네. 그러면 여기 만난 이 지점이 B가 될 것이고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포화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C가 될 것이지. 자, 그러면 C에서 D까지 간대. 그러면 A랑 D랑 비교를 해보잖아. 그러면 D는 A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고 습도는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줄어야 돼. 그러면 A보다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증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 C에서 출발한 이 공기는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여기가 D. 그래서 A보다는 온도가 높고 수증기량이 줄어들었다. 어때요? 막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배웠던 것이 스물스물 기억이 아마 나실 거야. 믿어요. 선생님 C에서 뒤로 가는 건데 C에서 뒤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는 불포화 상태니까 1도씩 온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1도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모값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습도가 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어서 A 시험보다는 그 습도가 더 떨어지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D의 관계를 보게 되면 D가 되는 것은 고온 건조의 공기가 되기 때문에 A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위치하더라. 자, 우선은 팬현상과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몇 페이지냐면 문제를 한 두어 개만 보도록 하자. 20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팬현상에 관련된 것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8번, 9번, 10번, 8, 9, 10 요것만 풀어보세요. 8, 9, 10.
섞인 게 없지. 가우스는 시한테 나왔대? 따로 말씀 없어요 지금. 자, 그럼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 얘는 그 A하고 D하고 좀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온도는 상승하고 습도는 떨어지더라. 그럼 답은 4번이 돼야겠지? 자, 9번 문제는 얘가 상승 하강을 하면서 졸음이 생성되지 않았대. 그러면 기온 변화율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야. 그 처음과 끝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600m의 산을 내가 넘어가고 있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승 응결고도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25도의 온도와 17도의 이슬점이니까 8도 정도 차이 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1000m가 상승 응결고도다. 그러면 1000m에서 얘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 뭐 4번이라든지 5번 같은 건 틀렸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보게 되면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196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대기 안정도. 자, 대기 안정도라는 말이 나온 게 있는데, 얘는 우선은 지구과학에서 대기든 바다든 간에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상하 운동이 억제되는 상태, 불안정하다 상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대기 안정도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거기 지금 196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먼저 보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지면이 있는 두 지역이 있었대. 이렇게. 자, 두 지역이 있었는데, 자, 여기가 100m, 그 다음에 여기가 200m, 여기가 300m 높이라고 우선은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두 지역 모두 상승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붕 떴대. 그러면 100m 올라올 때 200m, 300m 점점 부피를 이렇게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만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왔다. 그 부피는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불포화 상태다. 불포화 상태. 그러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생길 것인데, 자, 파란색은 건조 단열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썼을 때 만약에 공기 온도가 20도씨였다. 그러면 여기가 19도, 18도, 17도 건조 단열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불포화적인 공기의 상태로. 마찬가지로 20도, 그 다음에 19도, 18도, 17도 이런 식으로 1도씩 막 끌어놨대. 그게 건조 단열 변화지. 요게. 자, 그래서
지금 공기덩어리 내부에서의 건조 단열 변화율을 이렇게 우선은 딱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기덩어리의 바깥쪽 주변의 온도를 봤어. 그랬더니만 여기 온도지, 공기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 이거 우리가 아까 뭐라 썼냐면 이거 주변 기온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같은 말로 실제 기온. 지구 북세 에너지 감소에 따른 그 변화율입니다. 자, 봤더니 여기가 지금 지면의 온도가 20도씨였대. 여기까지부터 쳐. 근데 얘가 딱 올라갔는데 100m 요 주변의 온도가 18도가 됐대. 다시 또 100m 올라갔더니만 요 주변의 온도가 16도. 얘는 14도.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대. 자, 그러면 건조 단열 변화와 주변 기온 변화와 비교를 하잖아. 그럼 누가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더 큰 것이지. 얘는 지금 1도씩 떨어지는 변화이고 얘는 2도씩 떨어지는 변화율이야. 이래서 쓸 때 이렇게 쓰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나중에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건조 단열 변화는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주변 기온 변화율은 공기덩어리를 제외한 외부의 온도 변화율이구나. 그래서 내부보다 바깥쪽에서 온도가 더 빠르게 변화가 되면 저런 식의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기덩어리가 어떤 이유로 100m 딱 올라왔대. 근데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그러면 상승할 수가 있어. 그 사람 또 올라왔더니만 여전히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그러면 또 상승할 수가 있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요 상태를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정.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오른쪽 쪽을 봤더니만 지면의 주변 기온이 20도였지만 똑같은데 100m 딱 올라가니까 19.5도로 온도가 좀 더디게 떨어졌대. 근데 100m 더 올라갔더니만 19도, 더 올라갔더니만 18.5도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율이 좀 적어. 그래서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공기덩어리 안쪽보다 만약에 작은 상태면 얘는 1도씩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0.5도씩 떨어지는 이런 변화율이라면 어떤 공기가 위로 이렇게 붕 떴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대. 그럼 이 공기덩어리가 바깥쪽보다 온도가 낮네. 그러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 무거우니까. 상승을 멈춰. 여기서. 그러면 더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치? 이해됐을 거야. 이렇게 보면. 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경우야. 거기 196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이쪽을 온도라 생각해보고 여기를 높이라고 분할했을 때 건조 단열 변화는 똑같아. 1도라는 변화율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야 돼. 한 개만 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건조 단열 변화율은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은 상태야. 착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튼 기울기가 같은 상태야. 근데 주변 기온을 봤더니만 만약에 주변 기온이 더 크대 변화율이, 그러면 경사가 더 완만해야 돼, 급해야 돼? 완만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오히려 더 주변 기온 변화율이 더 작은 거니까 더 급하게 나타난다 이 얘기지. 파란색이 진짜야. 착시로 보여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이면 이게 불안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게 안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공기덩어리를 내가 일부러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게 되면 이 공기덩어리는 파란색 선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다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공기덩어리는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야. 그 방향대로. 내가 이 공기를 눌렀네. 여기까지 내가 보냈어. 근데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면 얘는 그 방향 그대로 계속 내려가더라. 이렇게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얘를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시켰는데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린가 싶어.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 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공기를 내가 만약에 끌어올렸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 자리로. 얘도 마찬가지로 끌어내렸어. 여기까지 왔대.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 높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운동을 시켰는데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면서 아, 뭐가 불안정, 뭐가 안정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요거는 이해될까 치자.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수증기 포화 여부에 따른 대기 안정도 그래프가 나온 것이 있어. 자, 이거는 좀 이게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단열선도에서 꽤나 복잡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 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자, 온도와 높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건조 단열선을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수면 단열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건조 단열선과 같은 경우는 1도의 변화율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수면 단열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0.5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렇게. 건조 단열 변화가 수증기에서 불포화 상태다. 얘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기층이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야. 공기덩어리 내부와 바깥쪽의 온도 변화율 중 바깥쪽이 크면 불안정, 안쪽이 크면 안정이야. 이 얘기야 결국은. 공기덩어리 안쪽과 바깥쪽의 변화율 중 누가 더 크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변 기온 변화율이 얘가 지금 0.5도의 변화율이고 얘가 1도의 변화율이라고 친다고 하면 주변 기온 변화율이 만약에 0.4가 됐대. 0.4. 그러면 얘보다도 작은 변화율이고 당연히 얘보다도 작은 변화율이야. 그러면 요게 지금 주변 기온 변화율이 0.4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기덩어리 안쪽의 수증기에 대해서 불포화가 되든 포화가 되든 어차피 얘는 둘 다 보다 작아. 변화율이.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변화율이 만약에 이런 관계다 또는 이런 관계다. 그러면 이런 관계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면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포화된 것보다 더 작은 변화율이야. 포화가 됐든 불포화가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관계라면 얘는 절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구나. 절대적으로. 포화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반대로 주변의 기온 변화율이 만약 1.4가 나왔대. 그러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도 더 확실히. 그러면 불포화 공기인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 변화율보다 확실히 클 수밖에 없어.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그러면 여기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이든 공기덩어리가 불포화든 포화든 상관없이 항상 얘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만약에 0.7도가 나왔대. 0.7이라고 하는 것은 0.5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러면 건조 단열보다는 작은 영역이고 수면 단열보다는 큰 영역이야. 그러면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만약에 불포화 상태잖아. 불포화 상태. 그러면 요 관계로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공기덩어리가 불포화 상태면 안정이지. 바깥쪽의 온도 변화율이 조금 더 좀 작은 상태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지금 포화된 상태래. 그러면 0.5하고 0.7을 비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포화된 상태 입장에서는 불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포화가 되면 불안정이고 공기덩어리가 불포화 상태면 안정이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조건부로. 그래서 여기를 조건부 불안정 또는 조건부 안정이라고 이렇게 이걸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세 개 영역 중 어떤 걸 더 문제를 많이 낼까? 조건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외웠어야 돼.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상태에 대해서 또는 포화된 상태에서 각각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말장난으로 해서 틀려. 이해를 못하게끔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게끔 해서 문제를 왜 내는 걸까 도대체? 자, 그럼 대기 안정도는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거기 지금 바로 표 밑에 가로 3번에 와, 이게 완자라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 이 역전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짤막하게 다섯 줄로 좀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놀라긴 해. 자, 요 놈은 자, 역전칙, 역전, 뒤집어졌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역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권에서의 온도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지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지지. 지구 복사를 감소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온도가 쭉 떨어지려고 하는데 상층부에서 살짝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온 변화가 뒤바뀐 것이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역전층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지면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만큼을 역전층. 저거 다 주변 기온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기 덩어리 내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역전층을 상공 역전층이라 하게 되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지상 역전층 또는 지면 역전층이라고 말하게 돼. 근데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두시면 돼. 자, 그러면 역전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륙권은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서 온도가 낮으니까 가벼운 게 위로 뜨고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대류가 하니까 이름이 대륙권이야. 근데 역전층은 밑에가 무거운 공기, 위가 가벼운 공기야.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면 섞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역전층과 같은 경우는 공기 덩어리가 포화가 됐든 불포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벌써 주변의 온도 변화만으로 안 섞이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 포화가 됐든 불포가 됐든. 자, 그럼 이 역전층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 원인에 따라서. 자, 우선은 첫 번째 복사 역전층. 이거는 빠르게 보셔야 돼요. 빠르게. 자, 복사 역전층과 같은 경우는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지면 냉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전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차가워요. 땅바닥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온도가 떨어져야겠지. 그러면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차가운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증가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얼음이라고 생각해. 얼음, 차가운 얼음.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이렇게 땅바닥에 이게 얼음이야? 딱 돼. 그러면 손바닥은 차갑고 손등은 따뜻하겠지.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갈수록 온도를 증가하겠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증가했다가 이거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원래 온도가 떨어지더라. 이 얘기야. 차가운 땅바닥과 멀어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가 원래대로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전층이구나. 이렇게. 지상역전층이라고. 그치. 땅바닥에 붙어있는 지상 역전층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침낭 역전층이라고 하시는데 얘는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얘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역전층이야. 지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기가 위에서 내려온대.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게 쭉 내려와. 쭉 내려와. 그럼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면 공기 덩어리 내부에서는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단열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너무 차가운 공기가 되어 있대. 다시 말하면 한랭 고기압일 경우야. 기억나? 갑자기 얘기한 거 이거? 한랭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그런 경우지. 그래서 이렇게 한랭 고기압이 만들어질 경우에 집이 너무 차갑잖아. 그러면 이렇게 침방하는 과정에서 얘는 지금 단열 압축을 하면서 내부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그러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온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냐면 이 가운데 온도 변화를 보는 거야. 온도가 잘 떨어졌다가 단열 압축된 공기를 만나면 살짝 온도가 아이고야 반대로 그랬다. 온도가 잘 떨어지다가 단열 압축된 공기를 만나면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 역전층이구나. 얘는 여기가 역전층이구나. 얘랑 차이점은 얘는 둘 다 차가운 지면에 스며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은데 얘는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야. 고기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고기압이 형성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류 역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까 봤었던 평전산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산을 타고 공기가 상승을 했어. 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그러면 내려왔어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을 할 거라고. 공기 덩어리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해. 근데 마침 산 뒤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딱 자리 잡았대.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기 온도보다 만약에 높으면 얘가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까 봤던 팽현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 이것이 산 뒤쪽에 찬 공기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얘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더라 이렇게. 그럼 온도 변화는 온도가 잘 떨어지다가 단열 압축된 공기를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간이 이게 역전층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선 역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전선 역전층은 그 할렌 전선과 온난 전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할렌 전선이 이렇게 있었고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여기가 찬 공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자, 그러면 찬 공기, 하나의 공기 덩어리에서는 위로 올라서 온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고 있는 이 할렌 전선면을 지나고 나면 바로 더운 공기가 나와. 그런데 이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맞닿고 있는 요 면이 있잖아요. 이 면이 요거랑 지금 비슷한 얘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얼음을 딱 대면 바닥은 차갑지만 위는 따뜻하다 했던 것들 똑같아. 찬 공기를 맞닿고 있는 더운 공기다 보니까 찬 공기랑 멀어지면서 살짝 온도가 증가해. 그러다가 원래대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울기 똑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지. 여기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살짝 온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러면 역전층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게 할렌 전선면 앞쪽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다 여기가. 온난 전선면도 마찬가지. 여기 역전층이잖아 여기가. 그래서 온난 전선면 뒤쪽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가 다 역전층이야. 어때요? 이해됐을까? 여기에서 복사 역전층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중요해. 왜냐하면 복사 역전층과 같은 경우는 지면 냉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역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추운 겨울에만 상승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는 1교
일교차가 큰 날에 잘 발생을 해. 일교차 큰 날에. 그러니까 지면 냉각이다 해서 막 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지면에서 강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벌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일교차 큰 계절, 겨울. 지금 저 호라선이 봐. 새벽엔 추운데 지금 낮에는 좀 더워요. 그 다음에 봄, 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여름에는 낮에도 뜨거워. 근데 밤에도 더워. 그치? 그래서 여름을 제외하고 겨울, 봄, 가을에는 이런 복사열전증이 잘 나타나더라. 그러면 역전이 나타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 공기가 깨끗하니까.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역전이 발생하면 거기 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대기 오염물질이 안 퍼져나가. 그대로 그냥 다 정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빼곡하게 쌓여. 이거 다음 주에 이 그래프 변화 정리를 해보시는데 이게 봄, 여름, 봄, 가을, 겨울에 이때 이렇게 지면에서 이게 복사열전이 끼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자동차 오염, 그 다음에 뭐 공장의 매연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그냥 쌓이는 거야. 언제?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는 저는 오래 살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지. 그러니까 낮에 보통 운동할 거면 낮에 가서 운동하는 게 제일 적당해. 아니면 저기 그 PT가 있는데 어디야? 그때 가서 해도 돼. 새벽에 뛰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야. 자, 우선은 역전층까지는 대략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더 하지는 말고 이거 까먹지 말아요. 이것이 금요일부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혼자 착각해서 몰랐어요. 이러면 저한테 쌍욕할 수가 있어. 처음 들어본 욕이 막 신선한 욕이 막 흘러나올 수가 있어. 번역쪽이 필요하신가요? 막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좀 많이